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 4회차의 강의를 담당한 주경미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 있고요. 오늘 강의는 아시아 7기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대학교와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시아 인문자산 강좌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7 아시아를 칠하다라고 하는 특별전하고 연계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3번의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제 강의는 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고 있는 포스터는 이제 전시 포스터로 이번 전시는 12월 22일에 작년에 시작을 해서요. 올해 3월 20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 강의는 이 전시하고 연계된 그 강의로서 전시 도록에 나와 있는 논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아시아의 7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시장에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온나무 숲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7을 얘기를 하면 항상 온나무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이미 한국의 오칠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나전 7기 문화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보다는요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 특히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7기를 중심으로 해서 7기 문화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논고에 나오는 아시아 7기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한 논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강의 자체는 3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아시아 7기 문화의 기원과 연구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7원료의 종류, 그 종류의 다양성, 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드릴 것 같은데요. 7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57만 얘기를 하지만 아시아의 이 7기 문화는 57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서도 보통 이제 나전 7기와 57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문헌 기록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유물에서 삼국시대부터 황칠이라고 하는 독특한 7 문화가 발전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번째 파트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부분에서는 아시아 7기 제작 기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실 아시아의 7기 제작 기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지역마다, 그다음에 시대마다, 그다음에 또 만드는 공예품의 물질적 특성에 따라서 7기 제작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7기 제작 기법 중에서 특히 5칠을 하고 난 바탕을 장식하는 장식 기법들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아시아의 7기 문화라고 하는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죠. 아시아라는 지역도 굉장히 방대하고 7기라고 하는 거는 그럼 아시아에만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7기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 7공예가들이라든지 나전 7기 공예가라든지 하는 이렇게 장인 또는 예술가 분들도 지금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이 7기에 대한 연구는 예술적인 부분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 충남대학교 고고학과에 있고 이제 미술사 전공하고 고고학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고고학적 유물이나 미술사학적 유물로 봤을 때 이 7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중국하고 일본, 한국만 중심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 이에 대한 생각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의 연구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보존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7기의 재질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적 새로운 발굴 유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아시아 7기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어디로 방향이 나아갈지 좀 애매한 부분도 많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한 제가 좀 쉽게 오늘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기는 하지만요. 워낙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7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서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오늘 강연의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세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부분은 아시아의 7기 문화의 기원과 연구 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칠이라고 부르면 한국에서는 이 칠이라는 게 온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것이라서 오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나무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온나무죠. 이 온나무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칠 수액을 갖다가 직접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이제 온나무 군락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원주 칠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나무의 수액, 나무를 갖다 줄기를 갖다 긁어내고 그 긁어낸 줄기 안에서 나오는 수액을 받아서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무의 수액입니다. 이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그것을 정제해서 만든 것이 이제 오칠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이 오칠은 나무에서 나온 것은 보통 생칠이라고 부르고요. 공예품에 바르는 칠은 그 생칠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끓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나무의 수액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오칠이라고 얘기를 하면 온나무의 수액이고 그 칠이라고 하면 온나무에서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아시아 전체의 지역에서 본다면 그 온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나무도 품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요. 다양한 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온나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한반도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검양 온나무라고 하는 또 다른 품종의 온나무 종류가 있어서요. 온나무의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수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칠 원료 자체도 성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나무의 수액을 정제해서 만든 도료,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죠. 도료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도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맨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그 나무로 만든 목기 위에 칠을 하고 있는 장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료라고 하는 것은 그 기물의 표면에 칠을 해가지고서는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칠을 하는 것인데요. 오칠의 경우에는 이 온나무의 수액 같은 경우에는 그 겉표면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공예품의 접착제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도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시장에 가시면 맨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통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맨 왼쪽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아래쪽까지 있는 그 그릇의 제작 과정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칠공예를 얘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작 기법 과정에서요. 첫 번째는 수액을 정제하는 기법들. 그러니까 아까 나무에서 칠을 갖다 채취해서 그 수액을 갖다가 정제해서 그 생칠에서 이제 정제칠로 바꾸는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제칠로 바꾼 거에다가 색깔이 나는 안료를 갖다가 배합해서 안료 배합을 해서 뭐 붉은색이라든지 또는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넣는 안료 배합 기법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칠을 만드는 칠공예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술은 바탕기물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는 바탕기물의 제작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탕기물의 제작 방식은 나무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나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대나무를 잘라서 그 광주리를 짜서 그 위에다 칠을 하는 남태칠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신석기 시대부터는 토기에다가 칠을 갖다가 만들어서 토기나 도자기 위에 칠을 하는 기법들 또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시대 이후에는 금속 위에도 칠을 하면서요. 금속 위에다가 지금도 이제 몇몇 금속공예가들 같은 경우에는 칠을 갖다가 금속기 위에다가 특히 이제 색깔이 잘 변하는 은 같은 데가 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나 그다음에 중국의 송나라 때 같은 때 보면은 얇은 은으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표면에다가 칠을 하는 금태칠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기물의 제작 방식은 각각 그 바탕기물의 재료가 되는 금속이나 도자기나 아니면 나무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별로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기물 위에다가 표면에 바르는 이 도료로서 사용할 때의 칠공예 방식이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데요. 표면에다가 잘 바르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칠 바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기도 하고요. 여러 번 발라야 되기도 하고 바탕칠이 있고 표면칠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의 칠을 거쳐야 하고요.
이것을 건조시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 통풍이라든지 습기 같은 거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칠 바르는 기법 자체가 칠공예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휴칠이라는 기법 용어를 많이 써왔는데 이 휴칠이라고 하는 것은 칠을 바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칠공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휴칠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휴칠된 목기 위에다가 또는 금속기 위에다가 장식을 하는 표면 장식 기법이 있습니다. 바탕색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반대로 붉은색의 이제 그 그릇을 만든 다음에 위에다 검은색을 그린다든지 이런 장식 기법들이 그림을 그리는 채회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표면에 붙이는 장식 기법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칠기 같은 경우에는 통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었던 나전 칠기가 가장 대표적인 장식 칠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2시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별로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여하튼 폐각의 껍질을 이용해서 나전이라고 하는 그 전복 껍질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그 칠기의 표면에 붙여서 장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칠기, 나전 칠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올해 초에 이제 제가 통영 가서 직접 찍어왔는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나전 칠기를 수많은 장인들이 만들어내고 있고 지역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전통 공예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전 칠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칠기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나전 칠기 말고도 우리나라의 유물 중에도 뭐 채회 칠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휴칠만한 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전 칠기를 생산한 것은 한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나전 칠기는 계속 많이 생산이 됐는데 만들어진 기법이라든지 또는 만들어진 그 기물 자체의 형태가 다르고 그다음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칠기 양식하고는 외국의 칠기 양식은 좀 차이가 있게 되기는 합니다. 아시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오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북경 자금성의 어떤 한 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벽에 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에 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릇이나 아니면 기물, 가구, 건축에 이 오칠들이 대부분 다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재질을 오칠과 함께 장식을 해서 장식 칠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도 칠기는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에 나와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일본 마키에인데요. 이 마키에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특별한 칠기라고 알려져 있죠. 이 마키에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오칠을 하고 오칠한 위에다가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서 장식을 하는 일본만의 독특한 기술이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이 마키에 기법은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아마 춘추전국 시대에 이미 발전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마키에 기법, 이렇게 금가루를 뿌리는 기법하고 16세기 이후부터 일본에서 발전을 한 16세기에서 19세기의 근세 칠기하고는 만들어진 기물의 형태라든지 또는 만들어진 기물의 장식을 한 문양 같은 것들이 매우 다르고 그다음에 도구가 발전을 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일본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이 금칠을 해서 또는 금가루, 은가루를 뿌려서 장식을 하는 이 기법들은 일본에서만 발전을 했다고 많이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 이제 찾아보시면 18세기, 19세기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금을 사용하는 기법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붙여지고 있는 형태들이라든지 표현되고 있는 형상,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제 가루를 뿌리느냐, 금박을 붙이느냐, 아니면 이제 금가루하고 섞어가지고 진짜 그림을 그리느냐, 뭐 이런 금을 오칠에 어떻게 섞어 쓰느냐의 기술이 달라지고 표현하는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런 점에서 칠기 공예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 칠기 문화는 사실 아시아의 칠기 문화를 대표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남아있는 칠기들이 워낙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아주 장대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세계유산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이 묘도인 같은 데 보면은 11세기부터 이제 이런 그 건축이나 불상 그다음에 이제 종교 건축물 같은 데 이제 다양한 그 목칠 공예와 함께 오칠과 금박을 입히는 기법들이 발전을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혼수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도구에 귀족들의 생활도구에 이런 칠기들이 화려한 칠기들이 사용을 하고 이것들이 외국에 많이 그 수출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지역이 되는데요. 이게 서양에 수출이 많이 되면서 서양에서는 일본 칠만이 가장 아시아의 칠을 대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온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보시면 19세기의 만달레이의 유물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세기의 태국 방콕의 수엄파캇 왕궁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후에 왕궁 같은 데에도 보면 이미 금칠, 주칠, 뭐 흑칠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남아시아의 전역에서 19세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19세기 이전의 동남아시아 지역의 칠기들에 대해서는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동남아시아의 칠기들은 18세기 19세기 이후에 발전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왔는데요. 최근 고고학적 발굴이 이제 전국 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요. 실제로 베트남 지역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 칠기들이 지금 출토가 되고 있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한 13세기 정도부터의 칠기 유물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동남아시아의 칠기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시아의 칠기 문화 중에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칠기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아시아 칠기 문화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던 것은 2002년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벌써 20년 전이 됐는데요. 2002년에 이제 한일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한일 월드컵 할 때 그 한국과 일본의 이제 우호적인 교류가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있는데요. 이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200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 개관 준비를 하면서 일본에 계시던 지금은 작고하신 가네코 가즈시게라고 하는 인류학하시는 학자분이 이분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수집을 해온 아시아 민족조형품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남아시아의 각종 유물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2002년에 기증을 했고요. 2002년에 기증을 한 것으로 200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네코 가즈시게 기증 아시아 민족조형품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 전시회, 이 가네코 선생님은 1925년에 출생을 하셨고 2017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요코하마 출신이고 본인이 김해 김씨의 후손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기증하신 유물들은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증실에 이제 별도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 그 아시아 칠기전에서도 2021년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칠기전에 있는 동남아 수집품들은 다 이 가네코 선생님이 기증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가네코 선생님의 기증품은 전체가 규모가 1000여 점 정도, 1023점인가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칠기들을 모아서 2007년에 아시아 칠기전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작년부터 아시아 칠기를 다시 한번 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동남아시아의 칠기도 가네코 선생님이 이제 모으신 수집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도 이 가네코 소장품이 많은데요. 가네코 소장품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만 아니고요. 일본의 큐슈의 큐슈 국립박물관, 후쿠오카에 있는 큐슈 국립박물관에도 역시 가네코 선생님의 소장품 칠기들이 동남아시아 칠기들이 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칠기에 대해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도 가네코의 수집품을 비롯해서 그 일본 학자들이 가장 먼저 하기 시작을 해서요. 현재 그 한중일 중에서 그 칠기 연구를 가장 많이 진행해 온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일본입니다.
이 일본의 이제 그 칠기 연구사를 이야기를 할 때 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보시고 있는 책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동양 704라고 하는 책을 쓴 로카쿠 시스이라는 선생님의 연구가 일본 칠기 연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마천이 쓴 사기라든지 또는 뭐 그 이후에 나오는 한비자라든지 주례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국의 기록에 칠기에 대한 기록이 한대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중국 쪽 자료들에서 칠기에 대한 연구가 또는 칠기에 대한 관심이 문헌으로 남은 문헌 기록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까지 이제 중국 칠기에 대한 자료들, 문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칠기를 많이 썼으니까 많이 기록을 남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한중일 모두 다 이 가운데 보시고 있는 황성이 찬술한 명대 17세기의 휴식록이라는 책이 칠기를 연구를 할 땐 제일 중요한 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명대에 찬술된 이 휴식록은 현재 남아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널리 알려졌던 것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었던 휴식록이 이제 제일 유명했고요. 거의 지금 한 2권 정도가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휴식록을 처음으로 이제 그 학술적인 의미로서 이제 세상에 공개를 한 것도 역시 로카쿠 시스이의 이 동양 704라는 책에서 그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황성 외에는 14세기에 사용된 이 조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격고요론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이 격고요론을 갖다가 다시 편찬한 연구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격고요론이나 휴식록 같은 이런 명대나 원대, 명대, 청대의 기록들 같은 것보다 동양 704라고 하는 저 책이 왜 중요하냐. 이 동양 704라고 하는 책은 이름은 동양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목차를 들여다보면 동양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적 시각에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양 704는 한중일의 칠기 문화에 대해서 최초로 쓴 아시아를 모아서 최초로 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704라고 첫 번째 704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최초의 702 역사서가 나온 것은 1932년이고요. 이 로카쿠 시스이의 1932년의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이제 이 황성의 휴식록이 부록으로 나오면서 같이 명대의 기록과 그 다음에 이제 로카쿠의 연구가 70의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헌 또는 이렇게 초기 가장 이렇게 중요한 개설서 같은 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로카쿠 시스이라고 하는 분은 동경미술학교 출신이고 동경미술학교의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동경미술학교 현재 예대의 전신이 되는 것인데요. 이 로카쿠 시스이의 책이 출간이 된 1932년부터 사실 아시아의 칠기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일본에서 연구사를 주도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카쿠 시스이라는 분은 이분은 지금 보다시피 1867년에 태어나셔서 1960년에 작고하셨고 동경예술대학 교수 7공예과 교수를 지내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국보다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무형문화재 개념이 되면서 살아있는 국보를 만든 분이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08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히로시마 출신이라서 히로시마 현림미술관에서 이 국보를 창안한 남자 로카쿠 시스이라는 특별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카쿠 시스이를 기념해서 전시를 했던 전시의 도록인데요. 이 로카쿠 시스이가 1932년에 동양 704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191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20년대까지 이뤘던 평양의 이제 북한이죠. 북한의 평양의 낙랑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 한대 칠기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복잡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로카쿠 시스이라는 분은 동경예술대학의 아주 유명한 그다음에 일본 칠기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연구자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분은 유명한 오카쿠라 텐신의 제자였고요. 오카쿠라 텐신이 이제 미국에 갈 때 같이 다니면서 이 아시아는 하나고 아시아의 미를 갖다가 일본이 다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그 미학을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미학을 가지고 계셨던 대표적인 그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이 동양 칠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었던 것은 제일 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1916년 우리나라의 이제 평양에서 일본 학자들이 발굴을 했던 서감리 구호분의 발굴입니다. 이 평양 서감리 구호분은 1916년 그 일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의 명문을 가진 칠기들이 다수 발굴이 됐고요. 사실 서감리 구호분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평양 대동강면 고분군이라고 하던 곳이었는데 이 대동강면 고분군에서 수많은 칠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수많은 칠기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평양에서 나오는 유적들이 고구려 유적이 아니라 처음에 발굴했던 사람들은 고구려 유적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 명문을 가진 칠기들이 다수 나왔고 명문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중국의 사천성에서 만든 칠기들이라는 게 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감리 구호분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천성에서 제작을 했고 거섭 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명문을 가진 칠반이 출토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 거섭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 후 8년에 해당합니다. 이 한대의 역사에서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또 이 기원 후 8년이라고 하는 시기인데 기원 후 8년이 되면 전한이 11월에 멸망을 하고 왕망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건립하는 시기라서 전한과 후한이 교체하는 시기라서 한이 없던 시기죠. 그런데 이 당시 1916년에 평양 서감리를 발굴했던 사람들은 이 거섭 3년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명문이 나온 칠기를 보고 이것은 한나라에서 이제 파견 나온 중국인 관리들의 그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서감리 구호분에 대해서 중국 사람의 무덤, 중국에서 온 낭랑을 통치하던 중국 사람의 고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평양 지역에서 나오는 수많은 한대 칠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제 그 당시 제국주의 학자들은 전부 다 이 식민지 낭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치하던 중국인들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들은 다 중국 황실에서 이제 하사를 내려준 그 하사품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중국 하사품으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쓰던 것이라고 하는 평양 지역의 그 식민지적 성격,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에 내려오는 식민지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그 자료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는 하나이고 고대 아시아, 잊혀진 아시아 미술을 갖다가 부흥을 시켜야 될 그 위대한 책무를 지니고 났다고 생각을 했던 오카쿠라 텐신과 그의 제자 로카쿠 시스이 선생님은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잊혀졌던 아시아의 위대한 고대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대한 고대 문명이 중국의 문화였다. 중국만을 위한 것이었고 평양을 비롯한 한국은 그때부터 이미 그 식민지를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 20세기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들의 생각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평양에서 1916년대에 이제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대의 칠기들이 왕창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 학자들, 특히 일본 고고학자들과 지금 이 로카쿠 시스이와 그의 이제 제자인 오바 츠네키치 같은 선생님들은 이 발굴된 유물을 갖다 복원을 해서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복고풍 미술을 창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고풍 미술을 창안을 하면서 잊혀졌던 중국과 한국의 고대 문명들, 여기서 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고대 한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중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한반도에서 나온 것도 다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잊혀졌던 고대 아시아 문명을 자기네들이 20세기에 새롭게 일본 중심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칠기 문화를 일본적인 것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20년대에 만들어진 복고풍 칠기들입니다. 왼쪽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중국 사천성에서 제작했다고 하는 명문을 가진 한대 칠기입니다. 출토된 지역들은 다 평양의 낭랑 유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체회 칠기라고 하는 한나라 때의 독특한 칠기들을 모방을 해서 로카쿠 시스이가 1920년대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건 로카쿠 시스이 선생님의 작품들인데요. 이런 칠기들을 만들게 되면서요. 이 복고풍 칠기와 잊혀졌던 아시아 문화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는요. 송대 이전의 칠기라고 하는 게 아시아 전체에 거의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대 칠기라고 하는 거는 평양 지역에서 나오는 칠기가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대 칠기가 발굴이 됐던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처음으로 한나라 때부터 칠기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카쿠 시스이의 아까 그 동양 칠공사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그 칠공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역사 편년을 그 일본의 나라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 모모야마 시대 거쳐서 그다음에 메이지 시대까지 일본의 역사 편년을 따라서 칠공을 갖다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중국 유물이나 한국 유물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일본 시각에서 이제 아시아의 칠공을 보겠다는 얘기로 쓴 거죠. 이 영향은 근데 이제 이 영향 로카쿠 시스이와 그다음에 이제 동경미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로카쿠 시스이와 그의 제자들의 영향은 정말 그 근대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 지역에 또는 또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근대 아시아 전역에 그 제국주의의 범람과 함께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0년대, 1932년 우리나라에서는 그 물론 이제 우리나라라는 말을 쓰긴 좀 어렵죠. 그 당시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를 창안을 했습니다. 1932년에 창설된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에서는요. 복고풍 칠기 양식이 크게 유행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밑에 있는 사진들이 평양에서 출토가 된 한대칠기예요. 1916년에 발견된 서감리 출토 7반의 형태를 모방한 그 1932년에 일본 작가가 만든 탁자가 지금 보시면 탁자의 곰 모양 받침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탁자의 형태도 그 금속재 마구리를 쓴 것들이 거의 똑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양도 다른 칠기에 이제 그러니까 낭랑에서 발굴이 된 한대 칠기의 문양을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이런 칠기가 복고풍 칠기가 수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은 정확한 제작 연대나 제작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낭랑문 체화 나전 벼루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 소장품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엽 화문이 이제 장식이 돼 있는데 사엽 화문에 이제 그 보석을 박은 저런 양식이 밑에 보시면 이 서감리 9호분하고 같이 발굴이 됐던 대동강면 6호분에서 발견된 칠기의 형태를 모방해서 만든 거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보시고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이 나전 칠 벼루함 위에 있는 형태나 그릇의 형태는 역시 낭랑 지역에서 발견이 된 그 낭랑 지역에서 발견된 중국 한대 칠기 형태를 모방을 하고 있고요. 그 형태를 모방한 칠기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진 게 1930년대와 4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 낭랑 문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지면서 또는 복고풍 문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1930년대, 40년대에 칠기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대 칠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한편 이제 1916년부터 이제 서감리를 비롯해서 이 낭랑 고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중국의 그 평양 지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하는 그 제국주의적 역사학의 근거로 사용을 했었던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일본 내 고고학적 유물에서도 칠기를 찾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1920년대부터 이미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칠기편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일본 그 건슈 북부 지역에 있는 후쿠이현의 독일 패총이라는 데서 나온 그 조명시대 전기의 주칠빛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는 이제 조명시대 후기의 사이타마현과 그 다음에 아오모리현에서 나온 그 칠기들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미 신석기 시대 칠기가 1920년대부터 나오면서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요. 신석기 시대 칠기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에만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종의 그 칠기의 종주국이고 일본에서 가장 먼저 칠이 발전을 했고 일본만의 고유한 칠 문화가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진짜 신석기 시대 칠기가 일본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진 게 50년이 지나서 1970년대부터입니다. 중국에서 1970년대부터 고고학적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1973년부터 78년까지 발굴된 절강성의 하모도 유적이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신석기 시대 칠기가 다량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제 그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연대가 기원전 4,500년경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은 절강성 박물관에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 하모도 유적에서 출토된 주칠모관,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칠한 목재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칠모관이 있는데요. 주칠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 하모도 유적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칠기들은 주칠도 있고 흑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남태칠기라고 해서 이렇게 그 나무태를 갖다가 벗겨가지고 또는 이제 뭐 대나무 껍질 같은 걸 벗겨서 말아서 만든 이런 칠기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모도 문화권에서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조각을 해서 칠을 한 예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칠기가 발견이 됩니다. 이 2001년에 발견된 칠기는 출토된 유적은 절강성 항주시에 있는 과호교 유적이라고 하는 데고요. 지금 이제 이 항주에 가시면 이 과호교 유적이 이제 박물관화 돼 있습니다. 발굴이 다 끝났고 조사가 돼 있는데 신석기 시대 배가 나왔다고 처음에는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목기들 중에서 밑에 아래 보시면 네 조각으로 갈라진 나무 토막이 보이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활입니다. 칠궁인데요. 이 칠궁, 칠을 한 나무로 만든 활편이 이제 출토가 됐고요. 지금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에 의하면 기원전 6000년경에 나와서 현재 알려진 아시아 전역의 칠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목칠 유물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칠이냐 아니면 칠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최근에는 전부 2000년대 이후에는 보존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칠의 경우에는 우루시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루시올 성분이 나오는 칠 도막이 확인이 되면 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고고학적 발굴 조사와 그 다음에 이제 보존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연대가 확실한 신석기 시대의 칠기가 중국에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신석기 시대만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의 칠기는 한대 칠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칠기들이 발굴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조문화권에 들어가는 역시 신석기 시대 문화 중에 하나인 양조문화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위에서 보시는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채회 칠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서요. 한나라 때 칠기의 제일 중요한 제작 기법이 칠로 그림을 그려서 장식하는 채회 칠기다라고 얘기를 하던 일본 학자들의 얘기가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이미 신석기 시대에 중국에서는 채회 칠기를 만들었다는 게 항주 지역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반산 유적에서 나온 것인데요. 제목이 감옥 칠배라고 돼 있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옥이라고 하는 게 돌이잖아요. 제이드라고 하는 돌인데 이 돌을 갖다가 동그랗게 깎아서 가공을 해가지고요. 칠기 위에다가 오칠로 붙여서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깎아가지고 장식을 해서 붙였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 술잔이 된대. 이렇게 긴 술잔인데 이 술잔의 표면에 남아있는 붉은색 칠을 하고 그 위에 박아 넣었던 옥 장식들이 이제 잔뜩 붙어서 나왔는데요. 이 옥 장식만 나온 게 아니라 일부 유물 중에서는 폐각을 갈아서 장식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 하나에 장식된 옥의 숫자는 옥 장식의 숫자는 200여 편이 돼서 200여 개 이상의 옥을 갈아서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제 목기에 붙였던 것이 이미 신석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1980년대에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4세기의 증후울묘라든지 그 다음에 기원전 2세기의 마왕태 고분 같은 것들 대형의 고분들이 발굴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칠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낭랑 칠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었었던 중국의 한대 칠기 일본 학자들의 중국의 한대 칠기 연구는 중국 내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칠기 연구는 완전히 새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증올묘에서 출토된 기원전 5세기에 나무로 깎아서 오기 형태를 만든 칠기를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마왕태 고분회에서 이제 출토가 된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한대의 유명한 화장합이죠. 렴이라고 부르는 화장용 그 도구인데요. 화장품, 여자들 사용하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빗을 갖다 넣거나 아니면 동경 같은 것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분 같은 것들, 분가루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붓이나 뭐 이렇게 얼굴에 그리는 도구들 같은 것들도 함께 나오고요. 가위 같은 것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모아놓는 도구들, 렴이라고 하는 칠기렴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최근에 이게 최근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2012년에 치우청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가 쓴 이 왼쪽에 보시는 단칠수몽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 2010년 정도까지 나온 그 중국의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품 중에 칠기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이 칠례와 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주 시대라서 기원전 한 9세기, 10세기 정도 유적인데요. 북경 유리화 유적에서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터키석, 그다음에 이제 폐각, 나전으로 추정되는 폐각들을 장식한 장식 칠기가 이미 서주 시대에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 고고학적 발굴 성과하고는 상관없이 세계적으로는 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칠기 연구가 보존과학 연구와 함께 198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1980년에 일본 칠기 특별전을 했던 것이라든지, 또는 1988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그 우루시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로 오칠이라는 뜻이죠. 이 우루시라는 이름으로 그 칠기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복합학적 학문 연구를 심포지움을 했었는데요. 그 책이 이제 1988년에 이제 발간이 됐고요. 이런 보존과학과 칠공예가와 그다음에 이제 그 고고학적 또는 미술사학적 유물들을 갖다가 함께 연구를 하는 칠공예 연구 분위기는 일본을 주도로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 칠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기 시작을 해서요. 이 최근의 칠기 연구는 대부분 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일본의 메이지 대학 출신 연구자들이 주로 중심을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 칠기를 만드는 문화가 아직도 아시아 전역에 많이 남아 있고, 이 칠기를 만드는 문화가 이제 아시아 전체의 무형유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유네스코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등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세계 무형유산 중에서 공예 기능 분야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 칠기입니다. 왼쪽에 보시고 있는 책은 이제 모니카 쾌플린이라고 독일 민스터에 가시면 칠기 박물관이 있는데, 유명한 칠기 박물관이 있는데, 이 민스터 칠기 박물관에 이제 그 관장을 오래 하셨던 독일 학자예요. 모니카 쾌플린이라는 분이 이제 주관을 하셔서 유네스코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워크숍을 해서 아시아 지역 전역에 있는 칠기 문화를 이렇게 총망라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7년에 워크숍을 미얀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목차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목차에 보시면 물론 이제 중심은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류큐 칠기 따로, 그 다음에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이제 다루어서요. 캄보디아와 인도까지 다루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칠기 문화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소개한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 이후부터 아시아 전역에,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칠기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 이 무형유산, 자기는 이제 전통 무형유산으로 인식을 해서 보호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데, 상업화시키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업화학적인 분야에서 특히 이 칠기의 분석 연구는 가운데 보시고 있는 롱루와 그 다음에 이제
미야코시 테츠오와 루롱이라고 읽어야지 맞는데요. 이 루롱과 미야코시 테츠오라고 하는 일본 메이지 대학 팀들이 이제 이 레커 케미스트리 해가지고 이렇게 칠의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보존과학과 화학적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요 다음 두 번째 분야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칠 원료의 얘기들은 아마 식물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진 랑게나임 선생님의 이제 이 책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플랜트 레징 해가지고 이 나무의 수지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 식물학 학자세요. 그래서 이 식물학 하시던 분의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그 일본의 연구가 영어로 이제 출판이 됐죠. 그래서 요 두 책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런 연구 경향에 또는 그 분석 방법론의 개발 같은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뭐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칠 분석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여하튼 일본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존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도료로서의 개발 같은 연구라든지 유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전 칠기를 중심으로 해서 칠기의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뭐 보존과학적 연구가 칠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구사를 대충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칠의 원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칠이라고 하는 것은 온나무의 수액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문제는 온나무라고 알려진 나무도 품종이 되게 많은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액을 얻는 나무가 온나무에만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온나무라 하더라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왜 강을 건너가면 귤 탱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온나무라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기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수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그 오칠의 수액 분석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름에 이렇게 그 채취를 하는 옷하고요. 겨울에 채취하는 옷도 다르고 동남아 지역의 오칠도 다르고 중국 지역의 오칠도 다르고 성분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나무의 나무가 이제 살아나는 환경,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온나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칠을 하는 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과 인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도 지역에서는요, 이 온나무의 우르시올 성분을 가진 온나무의 수액을 가지고 만드는 오칠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온나무의 화석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중국 산동성에서 지금으로부터 1800만 년 전에 출토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나무 수액을 분석을 해보면 주 성분이 우르시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옷산이라고 불러요. 옷산. 이 우르시올이 나오는 이 온나무 종이 이제 텍시도코데드론 이라고 하는 그 학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이 온나무과 온나무속, 온나무종이라고 하는 이 나무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 온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물학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여하튼 온나무과라고 하는 이 아나카르디시아라고 하는 이 온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온나무과라고 부르는데요. 서양에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건 캐시 패밀리라고 불러요. 캐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캐슈넛 있죠. 그 캐슈넛이 나오는 나무가 이 온나무과랑 같은 나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나무는 온나무, 검양 온나무, 그 다음에 버마 온나무 이 세 나무가 주로 이제 중요한 그 오칠의 원료가 되는 수액을 생산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방식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액을 분석을 해본 결과 아까 그 루롱과 그 미야코시 선생님의 그 2015년 연구에 의하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르시올 성분의 그 옷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양 온나무 성분이 나오는 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버마 온나무라고 하는 나무 의 수액 성분이 나오는 데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온나무에서 나오는 성분은 우르시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검양 온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라콜이라고 불러요. 성분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버마 온나무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옷의 그 성분은 그 티시올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티시올이라고 부르냐 하면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어로
그 칠한 오칠하는 거를 갖다 TC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TC올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 검양온나무가 한반도 남부 지역과 제주도,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류큐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과 그 다음에 중국 광동성 일대에도 검양온나무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검양온나무에서 옷을 생산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검양온나무는 성분이 아까 라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콜 성분과 우루시올이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우루시올만 옷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루시올이나 라콜이나 분석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냥 칠은 칠이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 버마온나무, TC올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버마온나무는 버마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에 전부 다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버마온나무하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지역에서 나오는 온나무하고는요. 품종이 달라서요. 같은 TC올이 나오지만 나무 품종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다시피 아시아 칠 원료로 사용되는 나무 종류하고 그 다음에 칠 종류를 나눠보면 사실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온나무, 검양온나무, 버마온나무 해서 우루시올, 라콜, TC올이 나온다는 1번부터 4번까지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시면은 황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칠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만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황칠이 유명해진 것은 일본에서였어요.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에도 이제 이 황칠을 사용을 했고 그 무기에다가 바르는 거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 시대에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 황칠 연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이 황칠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황칠을 칠 도료로 쓰는 것보다 그 의학적 의학 그러니까 한약재 같은 거 있죠. 몸에 좋은 그 옷으로 그러니까 몸에 좋은 그 약재로 사용하는 거를 개발을 하는데 더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여하튼 이 황칠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 쪽 연구에 의하면 일본 황칠나무, 고시아브라, 다카노스메 해서 4가지 종류의 수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황칠과 오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과를 보시면 패밀리를 보시면은요. 패밀리가 온나무과에 속하는 온나무, 검양온나무, 버마온나무, 글루타, 라시페라라고 하는 나무들하고 달리 이 황칠나무들은 드름나무과에 속합니다. 이 온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은 왜 산행하다 온나무 만들면 옷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는 데 비해서요. 황칠나무는 알러지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드름나무과에 속하는 좀 다른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이 황칠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 황칠의 경우에는 셀리넨, 큐베벤, 카니덴 같은 것들이 나와서 온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쉘락이라든지 카슈라고 하는 것은 근대기의 그 성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버마온나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온나무, 그 다음에 이제 검양온나무 이렇게 해서 3종류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온나무만 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시아 전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칠만 있는 게 아니라 황칠도 있었고 황칠은 아예 다른 나무의 다른 품종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얀마 버마온나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는데요. 버마온나무도 알려지기는 버마온나무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보면은 타나웅이라고 하는 나무하고요. 그다음에 타마르라고 하는 나무하고 티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타나웅이라든지 타마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이 많이 돼 있지 않고요. 타나웅 같은 경우에는 식물학에서는 그 아카시아 나무 계통이라고 얘기를 해서 또 전혀 다른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아시아의 나무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나무는 잘 알아도 나무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칠을 얘기를 하면요. 황칠은 사실 뭐 당나라, 중국 당나라 기록에 백제에서 그 황금빛 나는 칠을 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백제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요. 유물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통일신라 시대 유적에서 최근 황칠의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도 황칠 자료가 나온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최근 2013년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인천의
옹진군에 있는 영흥도라는 섬에서 그 배를 한 척 꺼내는데 그 배에서 이제 출토된 왼쪽에 보시고 있는 토기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토기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붉은색 물질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황칠 성분이 아까 있었다 그러잖아요. 황칠 성분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요. 통일신라 시대 때 황칠이 토기에 담아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황칠나무들이 대부분 남부 해안가에서 자라는 거로 봐서는요. 인천 지역까지 칠원액을 그 토기에 담아서 원거리 교육을 했었다는 게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황칠이라고 하는 게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서 아마 한동안 계속 고려 조선시대 되면 황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고 조선시대에는 황칠이 거의 잊혀졌던 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일본 학자들이 이제 이 황칠을 다시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지역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 셸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레커, 영어로 이제 온나무를 레커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오칠을 갖다가 레커라고 부르는데 이 레커라는 단어는 사실 나무에서 우리가 말하는 온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렉에서 오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고 있는 것이 렉벅 또는 렉 인섹트 해가지고 깍지벌레라고 우리가 부르는 진드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이 진드기의 일종이라고 보이는 이 깍지벌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거 보이는 게 다 깍지벌레가 아니라요. 이 붉은색으로 엉겨붙은 게 뭐냐면 암컷 깍지벌레가 분비물을 내뱉으면 그게 나무에 굳어서 저렇게 붉은색으로 덕지덕지 붙어요. 저걸 깎아서 정제를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부터 붉은색까지의 그 안료 같은 것이 나오는데 저것이 이제 셸락이라고 부르는 그 도료입니다. 이 셸락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진 않지만 인도와 미얀마에서 셸락을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 중에는 인도의 무굴 시대에 악바르 황제의 궁정에서 그 1590년경의 기록에 셸락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와서 16세기 정도의 인도에서는 확실히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셸락이 전혀 안 썼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 역시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셸락도 일본에서는 17세기경부터 사용했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 셸락은 들어올 때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는 이 나무를 꺾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무의 수지라고 처음에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전부 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서 식물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동물성 단백질 중심이라서 동물성 그 도료로 알려져 있고요. 깍지벌레의 분비물이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색깔이 되게 다르잖아요. 뭐 연한 노란색도 있고 아주 빨간색도 있고 이러는데요. 왜 한동안 여러분들 딸기 우유에다가 깍지벌레 그 진드기를 갖다 섞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돈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셸락을 섞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붉은색이 많이 나는 셸락은요. 나무의 품종, 그러니까 깍지벌레가 어느 나무에 붙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수액을 먹기 때문에 어떤 나무의 경우에 사는 경우에는 좀 더 맑고 투명한 색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진하고 붉은색이 나오고요. 깍지벌레도 종류가 한 서너 종류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도 이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도료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인도나 미얀마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아시아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서 이 셸락을 17세기부터 사용했다는 게 밝혀진 것도 사실 최근 2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아주 최근에 밝혀진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서랍장은 미국의 폴 게티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프랑스에서 만든 그 가구장인데요. 잘 보시면 안에 그 프랑스식 가구죠. 프랑스에서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연대는 175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든 제작자가 유명한 가구장인이에요. 조제프 바움하우머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들 때 바탕판으로 쓴 칠기들은 다 일본에서 수입했던 원래 칠기판이에요. 이게 왜 다음 시간에 아마 신상철 선생님께서 일본의 수출 칠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그때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제프 바움하우머라는 독일 출신의 프랑스에서 가구를 만들었던 가구 장인이 그 기본적인 원료로 사용한 것이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 온 일본 원래 가구죠. 일본 원래 가구 칠기판을 판만 뜯어내서 서양 가구로 다시 만들었는데요. 원래 가구판 자체는 일본에서 1660년에서 1698년 정도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구가 만들어진 것보다 칠기판이 더 오래된 거죠.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6, 70년 전에 만들어진 가구판을 다시 분해를 해서 재가공해서 재활용해서 이제 그 프랑스 가구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1년에 게티에서 그 성분 보존 처리를 하면서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루시올과 티시올과 셸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 우루시올과 티시올과 셸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것이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성분 분석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제대로 된 성분 분석이었고 잘 된 거고 일본에서 이미 17세기에 셸락과 티시올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외국 학계에서는, 국내 학계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외국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세기 중반에 일본에서는요. 굉장히 국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우루시올과 티시올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루시올은 아마 일본 자체의 성분일 칠 성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티시올과 셸락은 미얀마 지역에서 만들어진 칠 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이 게티에서 분석을 할 때 티시올과 셸락이 나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전해에 일본에서 교토 지역에서 나온 그 유물을 하나 분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토기 그릇이 이제 교토에서 출토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17세기 일본 교토에서 그 출토된 토기의 내부의 까만색을 갖다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역시 이것도 아까 그 루롱과 미야코시 선생님 팀의 이제 분석 결과였는데요. 이 까만색의 칠 성분이 당연히 이제 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우루시올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성분이 엉뚱하게 티시올이 나온 거예요. 이 티시올이 나오면서 이 티시올이 이제 아까 미얀마나 캄보디아 지역에서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17세기 교토 지역에 어떻게 그 미얀마 지역에서 만들어진 칠 원료가 나오느냐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계속 해오면서 이 동남아 지역과 일본과의 교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토기도 아마 미얀마산 토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미얀마에서 토기에다가 오칠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이걸 생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기록이 어디서 이제 확인이 됐었냐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 경로를 보시면 이 남만 7기의 그 경로가 이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해상무역 경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역을 했었고 그걸 이제 남만 사람들하고 교역한다 해서 일본 사람들이 남만 그 무역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 남만 교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간 칠기들을 일본에서 남만 칠기라고 불렀죠. 난반이라고 일본 발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남만 칠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연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17세기 그 미얀마와의 관계에 대한 그 문헌 기록이 네덜란드에 다 남아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연구한 데이크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서는 미얀마에서 미얀마산 셸락을 네덜란드로 수출을 했고요. 미얀마산 오칠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일본에서는 칠기를 주문 제작을 해서 유럽에 수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기록이 네덜란드에 남아 있으니까 미얀마에서 셸락을 네덜란드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일본에는 일본산 그 칠기를 갖다가 주문 제작을 해서 다시 유럽에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셸락과 이 버마산 오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티시올 성분의 오칙이라고 하는 것이 17세기 일본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일본에서는 그 네덜란드인들과의 교역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했는데 왜 교토 지역에서 이 오칙이 나오느냐? 왜 나오냐 하면요. 나가사키에 주문을 넣으면
만든 지역이 교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토에서 칠기를 만들고 이 칠기를 만들 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단가, 그러니까 칠기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가져온 싼 오칠을 바탕칠을 해가지고 쓰고요. 위쪽에는 다시 우르시오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바탕칠은 싼 오칠을 하고 수입산 싼 오칠을 하고 위에다가 고급칠을 해가지고 일본 칠기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17세기부터 일본에서 시작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남만 칠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들으실 테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 박물관에 일본에서 빌려와서 전시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 성당에 사용한 독서대라든지 뭐 이런 유물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네덜란드의 이렇게 유명한 가문의 문장을 갖다가 새긴 막기의 칠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라든지 또는 뭐 그 일본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이 칠기함들 같은 것이 유럽으로 이제 많이 수출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신성철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이 티시옥이라든지 셸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조선시대에 안 들어왔느냐? 사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칠기를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칠기의 분석은 이 과학적 유물에 대한 칠기의 분석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요. 유물을 완전히 해체해서 이렇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파편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칠기 분석은 대부분 다 파괴 분석이기 때문에 유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는 경우가 더 적다는 얘기고요. 이 일본 쪽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칠기를 완전히 해체 복원하는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면에서 나오는 칠기를 떼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 칠기 중에서 지금 조선시대 말기 혹은 대한제국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만들어진 칠기 한 점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에이시안 아트 뮤지엄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칠기고요. 이 칠기가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 에이시안 아트 뮤지엄에서 보존과학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칠 성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성분에서 셸락과 우르시올 그리고 락홀이 나왔습니다. 이 셸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미얀마 쪽이나 인도 쪽에서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고 서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일본에서도 이미 17세기부터 사용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락홀인데요. 이 락홀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고 검양온나무라고 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칠기에만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류큐 지역에서 나오는 오키나와 지역에서 나오는 칠들이 대부분 다 락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오키나와산 칠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는 검양온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검양온나무를 사용해도 락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시올만 가지고 칠기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칠 재료 중에 하나가 이 캐슈에 대한 것인데요. 이 캐슈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산지가 남미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캐슈나무가 자라는데요. 아까 온나무과를 우리나라에서 온나무과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캐슈 패밀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캐슈넛 나무가 자라는 나무가 다 캐슈 패밀리인데요. 다 이 온나무과 같은 나무과들이고요. 왼쪽에 보시고 있는 이 나무의 그 열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열매가 되는데 이 우리가 먹는 캐슈넛이라고 하는 맨 왼쪽에 보이는 캐슈넛 좋아하세요? 맛있죠? 이 캐슈넛은 이 캐슈넛 애플 밑에 자라는 검은색 안에 들은 것이 캐슈넛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는 거고요. 캐슈 애플은 먹지 않습니다. 이 캐슈넛의 껍질이 캐슈넛 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래쪽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껍질이 잔뜩 나오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잔뜩 벗겨야 캐슈넛이 나오는데 저 껍질들이 원래는 버리는 그냥 쓰레기인데요. 저 껍질에서 이제 오일을 뽑아내면 그것을 캐슈넛 쉘 오일 또는 캐슈넛 쉘 리퀴드라고 부릅니다. 그 캐슈넛의 껍질, 그러니까 열매 껍질, 이거는 수액이 아니라 열매 껍질을 짜가지고 만드는 기름 종류라고 기름 또는 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름을 갖다가 이 껍질을 갖다 재활용해서 이 수지를 짜내기 하기 시작을 한 거는 아마 20세기에 일본에서 이 공업화학적 개발 또는 이렇게 오칠 도료에 대한 개발과 함께 시작이 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193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카슈칠이라고 하는 거를 생산을 했고요. 이 카슈칠의 원료가 캐슈넛 쉘 오일이에요.
이 캐슈넛 오일은 그 남미에서 이제 그 아시아로 전래되기 전에는 뭐 동아시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는 캐슈가 아예 없었죠. 16세기 후반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캐슈넛을 같이 전래를 해서 동남아 지역에는 지금 다 대부분 다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는 이 캐슈추가 자라게 되는데요.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껍질을 짜서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캐슈나무의 껍질, 캐슈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도료로 쓸 때에는 나쁜 점이 많은데 일단 제일 나쁜 점은 상온에서 건조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빠르게 마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쁜 점은 이게 잘 변화해요. 이게 뭐 곰팡이가 핀다든지 이렇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이 변질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 1930년대 이 카슈 도로를 갖다가 개발을 할 때 뭐를 넣냐면 화학적 성분을 넣어서 건조제와 방부제를 넣었습니다. 특히 방부제를 넣을 때 이제 포름알데히드 같은 거를 섞기 때문에 이제 카슈칠이 몸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카슈칠은 사실 1930년대에 개발이 됐고요. 공업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카슈 성분이 나오는 캐슈 또는 카슈라고 하는 캐슈칠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중반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라콕이라든지 티시옥이라든지 또는 그 셜락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이전에 17세기, 18세기에는 다 쓸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시면 천연칠은 모두 다 캐슈가 다 그 화학적 도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캐슈칠조차도 이 식물 자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재료들이고요. 20세기 이후에 이제 공업화학의 발전과 함께 캐슈가 많이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것도 그 천연 자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칠을 비롯한 각종 칠기는 모두 다 이 천연 자원의 유지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또는 온나무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오칠을 얻을 수 없고요. 캐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레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렉이라고 하는 것도 그 렉이라고 하는 벌레가 살아 있어야지 계속 그 셸락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칠 성분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식물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을 하면서 살면서 재료를 얻어야지만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칠 재료 부분들을 보셨고요. 제작 기법의 다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취 방식이나 기물 재료나 표면 양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 지역 시대 문화에 따라서 무지무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체회 기법이라고 하는 게 한대에만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삼국시대까지 계속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전칠기라고 하는 것들도 고려 시대에 많이 유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더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도 많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그 나전칠기의 그 앞이라고 생각을 하는 신석기 시대부터 옥이라든지 폐각이라든지 또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는 그 터키석 같은 것들을 박아놓는 것이 신석기 시대 상대 이후 서주 시대까지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각을 장식한 나전칠기의 그 기원이 되는 유물들이 이미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8세기 유적에서 출토가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고학적 발굴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금은평탈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전칠기라고 하는 것들이 통일신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됐었다고 하고 있고요.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의 영향인지 아니면 당보다 이전의 전통들의 영향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고학적 발굴 조사 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중국에서 이제 이 칠기의 발전은 언제나 국가적으로 이제 칠을 관리를 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칠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초나라의 경우에 초나라라고 하는 건 호북성 지역이 되는데 이 호북성 지역의 경우에는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까지 고대 칠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헌 기록에 주나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에서 칠수림 그러니까 온나무 군락을 갖다가 일부러
일부러 조림을 해서 키워서 칠을 생산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칠 수림을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칠들이 무기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숲을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요. 국가 관리를 이용해서 칠 수림을 갖다가 한 곳들이 이제 대부분 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번창을 해서 570의 그 기원이 되던 곳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칠곡이라든지 뭐 이런 칠자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명들은 그렇게 원래 옛날부터 국가에서 관리하던 칠수림이 있었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 유적에서부터 가죽으로 만든 가죽 칠기, 가죽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가죽재 갑옷 위에다가 칠기를 한 그 피제 칠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채배 칠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작 기법 같은 경우에도 이 태화 기법이라고 해서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의 이 마왕태 고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오칠에다가 그 쌀가루라든지 뭐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가지고 위에다가 부조처럼 눌러붙여서 장식을 하는 퇴화기법 또는 퇴칠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원전 2세기 유적에서부터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이렇게 창금기법, 침금기법 해가지고 이렇게 그 뾰족한 철필로 그림을 새겨가지고 그리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거의 가장 오래된 예도 역시 현재 기원전 2세기의 마왕태 유적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추화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한 거로 이제 긁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이 뾰족한 것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음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른 색칠을 해서 넣으면은 이제 나중에 그 장식이 화려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창금이나 침금이라고 하는 중세 이후에 발전하는 기법들은 이 추화 기법으로 새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금을 갖다가 채워 넣는 것들이 창금 또는 침금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법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요. 나전칠기, 우리나라 고려 나전칠기와 관련한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세기 정도, 10세기에서 11세기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금을 사용하는 기법들이 남은 유물들도 중국의 경우에는 한 10세기, 11세기 정도부터 많이 남기 시작을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아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유물에 이런 금을 사용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장식을 많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류층에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종교적 유물로 사용이 된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사용자 계층이 한정이 돼 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들이 많습니다. 청나라쯤 되면 중국의 칠기들에는요, 나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터키석이라든지 각종 보석이나 옷 같은 것들을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조칠기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칠을 갖다 여러 겹을 해서 깎아내서 장식을 하는 기법이에요. 역시 조칠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중국의 조칠기에 대한 특강이 따로 마련이 돼 있으니 여기서는 별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아시아 전역의 칠기들에 대해서 이제 잠시 보셨는데요.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요,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천성이라고 하는데 한대칠기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천성 지역에 한대칠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한대칠기가 사천성에서 만들어지면서 내려오면서 호북성과 호남성 지역을 지나서 강소성 지나서 아마 해로를 타서 이게 양자강을 타고 내려와서 해로를 타고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천성 일대와 호남성, 호북성 아까 증후울묘라든지 뭐 마왕태 유적이 다 요 지역인데요. 요 지역에서 발전한 칠기 문화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요 사천성 지역에서 넘어가면 미얀마의 칠기가 발전한 지역이 요 지역인데요. 샨 지역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이제 그 미얀마 칠기가 발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원 전후한 시기에 한대 칠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칠기들이 나오는 지역이 베트남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지도상에는 호북성, 호남성, 뭐 그 다음에 이제 강소성, 그 다음에 사천성, 그래서 양자강 유역에서 주로 많이 칠기가 발전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동남아 칠기들이
퍼져나가면서 발전을 했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 양자강 문화권에서 오칠 문화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온나무의 생태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간단하게 미얀마의 칠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왜 미얀마 칠기들을 먼저 보여드리냐면 현재 이제 미얀마에는 전통 기법으로 칠기를 제작하는 장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적에 의하면 바간 지역에서 12세기, 13세기부터 칠기가 출토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고고학적 발굴이 아니라 그 식민지 시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이제 우연히 발견된 조각들이 많고 그래서 연구가 아직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된 지 오래돼서 유물이 그렇게 많이 좋은 상태로 남아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바간 지역의 레미엔나 사원에서 출토됐다고 전하는 칠기 사진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1274년에 연대를 가졌다고 보고는 돼 있는데요. 실물 확인은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이 칠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나무로 깎아서 목칠기를 많이 만드는 데 비해서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 남태칠기라고 얘기를 해서요.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광주리에다 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나무를 엮어서 만드는 그 광주리를 짜는 기법들이 아직까지도 바간 지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흑백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그 금간 것처럼 보이는 게 대나무 광주리 짠 거에다 칠을 했기 때문에 저런 흔적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풀나풀한 것도 보이시잖아요. 이 바간에 가시면 지금도 이제 바간 지역이 제일 중요한 무형유산 중에 하나가 이 칠기 제작 공예라고 생각을 해서요. 바간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이런 칠기들인데요. 미얀마 지역에서 만드는 칠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근 그 독특한 형태를 가진 숭옥이라고 하는 그릇들입니다. 이 숭옥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사원에 불단 앞에 공양을 올리는 그 공양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불교 공예품의 일종입니다. 숭옥을 만드는 것은 대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이제 만드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마 만드는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전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뒤쪽에 보시는 그 날카로운 칼로 대나무를 잘라서 얇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얇은 테들을 갖다가 감아 붙여서 지금 이 숭옥의 형태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여러 겹의 칠을 갖다 해서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식을 하는데 이 미얀마에서 장식을 할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그 그림을 갖다 새겨넣는 게 많은데요. 이거는 중국에서 아까 그 조칠 또는 아까 추화이라는 기법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날카로운 철필이라고 하는 그 뾰족한 그 송곳 같은 그 철필로 칠기 위에 표면을 갖다 긁어가지고 새겨서 문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색칠을 하고 또 긁어내고 다른 색칠을 하고 또 긁어내서 여러 겹의 칠층을 하면서 색깔을 긁어내면서 색을 다르게 입히기 때문에 이 융이라고 부르는 미얀마 특유의 조칠 기법은 중국의 조칠 기법 또는 이게 중국 한대에 만들어졌던 그 추화 기법들을 응용을 하면서 미얀마적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칠을 새겨서 여러 겹으로 나눠가지고 칠을 하면서 독특한 색상을 표현하는데요.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 칠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초록색을 장식으로 많이 쓰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공예품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목재금칠 불단인데요.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 있고요. 만달레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영국 그 식민지 시대에 이제 영국으로 가져온 유물인데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대한 불단과 그 앞에 보시면 조그만 공양구들이 몇 개가 있죠. 그릇도 2개 보이시고, 그다음에 향로도 2개 보이고, 그다음에 승려상도 이제 조각이 2개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이는 나무 조각, 그러니까 상들은 다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 표면에 보시면 이렇게 금칠을 했는데 이 금칠을 하는 기법을 미얀마어로는 쉐저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쉐저와 기법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노란 게 접착제거든요. 그래서 노란 접착제를 갖다가 문양을 그리고 위에다가 얇은 금박을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눌러서 이제 접착제 위에다 금박을 붙이고 후 불어내면은 금박이 다 날아가고 문양 부분에만 금박이 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양이 표현이 되죠. 또는 반대로 금박을 전체로 붙이기도 하고요. 또는 붓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금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쉐저 기법은 그래서 금칠, 금채, 금박
금박이라는 기법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미얀마 특유의 그 570회 중에서 금박을 이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만의 독특한 기법 두 가지가 이 떠요하고 흐망주셰차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일단 금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의 불교 공예품에는 거의 다 보이고 있어서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루앙프라방의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가시면 이제 17세기에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와시행통이라고 하는 사원의 내부를 전부 다 금체 기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봤더니 이게 전통적인 기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라커 이게 스프레이죠. 요즘 현대 공업화된 스프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거를 쓰느냐 그랬더니 이 금을 구하는 게 너무 비싸서 이거를 주로 많이 쓴다.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 근데 전통적인 기법을 쓴다. 그래서 뭐가 전통적인 기법이냐 물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문양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이제 스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종이판이라든지 아니면 가죽판 같은 데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문양판을 뜬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대구 그 구멍에다가 금을 갖다 눌러 붙여가지고 하는 기법이 이제 자기는 전통 기법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금이 비싸니까 그냥 금 스프레이를 쓰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통 기법이 과연 이렇게 보존이 되려면 이렇게 개념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물질부터 어떻게 좀 복원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 공급이 돼야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왔습니다.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 아까 떠요와 흐망지셰차라는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떠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고부조로 붙이는 것들이 이제 떠요 기법이고요. 이거는 아까 한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퇴칠 기법의 미얀마적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조에 그 장식을 붙여가지고 그 반죽 칠 반죽을 붙여가지고서는 저런 부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동물 모양의 얼굴 보이시죠? 한가운데에. 그게 이제 떠요 기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주변에 보시면은 유리 조각을 붙였잖아요. 이 유리 조각을 붙이는 게 흐망지 쉐차라고 하는데요. 사실 값싼 거는 유리를 붙이지만 비싼 거의 경우에는 보석이 진짜로 붙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사가잉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 만달레이 시대의 그 사다액 그 불교 경전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석이 제법 좋은 게 파란 보석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붙은 경우도 많지만 유리 대신 보석을 붙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가 붙어 있는 거는 대부분 다 19세기에 유리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사다액 중에서는 불교 경전함 중에서는 지금 보석과 이제 그 각종 그 유리를 붙였는데요. 이 경전함 내부를 보시면 주칠을 했고요. 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경전도 역시 주칠을 하고 금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주칠 금체한 경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시 상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교 경전이라든지 불교 공양구라든지 아니면 불교 사원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유난히 주칠과 금칠 그다음에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들을 많이 썼고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이런 기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특수한 종교적 목적이라든지 또는 상류층을 위한 그 위세품의 성격을 가진 유물들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나전칠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역시 불교 공예품과 왕실 공예품 중에 이런 나전칠기를 많이 쓰는데요. 미얀마는 나전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미얀마의 특성상 그 폐각이 전복이나 아마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얀마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전칠기가 남부 지역에서만 좀 발전을 하고요. 바간이나 이 북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게 폐각의 공급 또는 이렇게 수요하고도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국 같은 경우나 태국 지금 보시는 건 태국의 나전칠기들이고요. 주로 19세기 왕실 유물이나 불교 사원 유물들에 이렇게 나전칠기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귀족들이나 그 상류층에서 나전칠기를 상당히 애호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나전칠기라고 같은 19세기 나전칠기라 그래도 태국의 나전칠기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나전칠기는 표현되는 문양이나
그다음에 그릇의 형태 또는 기물의 형태, 용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도 역시 가시면 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낭 쪽에 가는 후에 왕궁 이런 데 가시면 칠기가 상당히 아주 다양한 칠기가 많이 남아 있고요. 베트남 칠기들은 중국 특히 명대, 청대 칠기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강의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고 있는 것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칠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미얀마의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미얀마의 지폐 중에서 50잣이라고 하는 그 50잣 지폐의 뒷면에 보시면 칠기 공방, 그 융을 만드는 칠기 공방의 장인이 이제 지폐의 대표 사진, 이렇게 대표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현대에 있어서 이게 가장 예술적으로 이 칠기를 현대적 예술로 승화를 시켜서 발전을 많이 시킨다라는 베트남인데요. 특히 베트남에서는 20세기 이후에 이 난각 기법이라고 해서 그 계란 껍질을 붙여가지고 아까 왜 나전 칠기 대신 계란 껍질을 붙여가지고 장식을 하는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커 페인팅이라고 불러서 오칠을 가지고 이렇게 현대 회화를 그리는 오칠화 기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2020년 9월에 프랑스 옥션에서는 유명한 응웬 반띠라고 하는 그 베트남 작가가 1942년에 그린 오칠화가 지금 보시고 있는 아래에 있는 작품이 그 잼마을의 축제라고 하는 그 오칠화 작품인데요. 100만 달러 이상을 부르면서 엄청난 그 현대 예술품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이 현대 예술화된 그 오칠화가 발전한 것은 아무래도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프랑스의 그 예술적 성향 또는 프랑스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지역마다 아시아의 여러 지역마다 다 칠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엄청 많이 만들었었고 특히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 전통 칠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예들은 아시아 전역의 각 지역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은 모두 다 식물 자원을 개발을 하는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칠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칠을 원액을 얻게 하는 그 수액을 만드는 나무의 조림과 보호, 육성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그 나무의 생육 조건을 맞추면서 나무를 보호하지 않으면 칠공예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그 기후와 식생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무는 다른 종류를 썼고 인간들은 어디서나 다 비슷하게 나무의 수액에서 이렇게 칠과 같은 오칠과 같은 이 그 수지 성분을 꺼내서 개발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생활을 발전을 시키면서 그 환경과 인간의 공존과 인간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칠공예는 아시아 전체 특히 이 아시아는 주로 동북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되고요. 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아시아 지역에는 칠기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 오칠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칠수액이 나오는 그 품종과 관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무와 관련된 아시아의 공동 무형유산이자 자연유산의 활용이라는 것을 그런 자연유산을 활용한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칠공예를 바라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질문을 보실 텐데요. 네, 질문은 지금 세 가지가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금속 칠은 잘 몰랐는데 새롭네요. 은그릇을 칠할 때는 투명하게만 바르는 걸까요? 금속에 다른 색을 입히는 기술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금속에 이제 오칠을 하는 예들은요 고려시대 우리나라 고려시대 송대 유물에 이제 좀 주로 중국 송대 유물에 좀 많이 있고요. 지금 은그릇에 원래 칠을 하면은 약간 미색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칠해도 색깔은 약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은 은색 자체가 은색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색깔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속에 칠을 하는 거는 그거 말고 주석 도금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요. 도금 기법이 따로 있죠. 금속의 경우에는. 근데 도료를 칠하는 거는 칠을 일단 좀 칠했던 예들이 좀 있는데 은에다 칠을 하는 거는 아마 은이 색깔이 잘 변하는 탓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을 얇게 만들어서 은의 성분이 나빠진 걸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재료를 쓰는 거는 뭐 아마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시아 나라별로 칠기 제작법이 다른 것은 각 나라마다 자라는 식물의 영양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너무 질문이 큰데요. 칠기 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 원료에 대한 식물은 제가 오늘 칠공예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기물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의식주하고 관련된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기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먹고 있는 음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담는 그릇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다른 건 주거 공간이 다르죠. 그래서 가구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 강의 초반에 언급하셨듯이 동아시아에서 오칠이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칠 관련을 찾아보면 우르시올이나 자펜드라고 하는 일본식 명칭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명칭상 화학적 도료와 구별이 되지 않는 레커웨어 정도로 번역이 되고 전통적으로 불상 제작 시에 사용되던 건칠과 관련돼서는 영문 명칭을 찾기 어려워서 이미지 자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유명사와 작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칠을 영문으로 표현한 명칭이 있을까요? 일단 우르시올과 우르시올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일본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칠의 연구 자체를 일본에서 20세기 1932년에 동양 칠공사 나오고요. 1930년대에 캐슈도료 개발을 하고 공업화학이 발전을 한 게 다 일본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에서 영어로 발표하거나 세계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식 명칭이 영어에서는 우수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명칭을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에 휴칠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식 칠 기법들을 갖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문헌이 너무 많아서 기록들이 다 통일되지 않아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오칠을 갖다가 오칠이라고 영어로 이제 지금 OTTCHIL 요번에 이제 포스트에도 오칠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나오시죠. 오칠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한국 오칠을 할 때는 오칠로 한국어를 영어로 표기를 한 걸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표기 방식의 의도인 거죠. 우리도 이제 한국 오칠이 중요하니까 정체성을 내보이기 위해서 오칠이라고 영어로 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칠이 결국은 이제 레커 이게 코리안 레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칠은 제가 오늘 강의에 없었는데요. 건칠은 사실 건칠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쓴 용어에 더 가깝고요. 실제로는 건칠보다 한자어 용어로는 전통 문헌에서는 협저태칠기 또는 협저칠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협저를 갖다 중국어 발음에 시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아직 영어로 영어로 쓸 때는 드라이레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드라이레커. 예, 무슨 얘기냐면 건칠이나 협저태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건데요. 이게 지난번에 아마 최공호 선생님인가 누가 설명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기물이 있으면 기물이나 아니면 흑으로 만든 게 원형이 있으면 그 모델 위에다가 천을 바르고 오칠을 하고 천을 바르고 오칠을 해가지고 그 칠과 천을 갖다가 굳히고 안에 있는 속심을 빼가지고 섬유질하고 칠하고만 남겨서 아주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건칠 또는 협저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칠은 사실 근대 일본식 명칭이고요. 협저칠이 원래 전통 중국 문헌 또는 한자 자료 기록에서는 전부 다 협저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협저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중립적인 용어일 수 있고요. 영어를 쓸 때는 이 협저칠, 건칠은 드라이레커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용어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용어가 그 기법하고 맞는지는 유무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